누군가는 그들을 괴물로 볼 것이며 괴물로 알 오해와 편견이 있었어요. 이전까지 작품들에 그들의 대해서 모습이 너무 좀 우리의 뭐랄까 이렇게 모습인지도 모르는데 뭐 말이죠. 얘기하신 것처럼 소녀 취향적이고 좀 인공적이고 그래서 근데 이번에 복숭아나무는 미장센이 이거는 형은 어떻게 생각해요? 단순한 실력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이야기의 설정도 굉장히 독특했고 잘 모르겠어. 그래서 유니크한 측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혜성 감독을 그게 나를 위하다. 좋아하게 됐고 좀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내가 좋아할 수 있는 과의 영화는 아닌데 좀 약간 관념이 공존하고 있다는 느낌도 있고 그 뭔가 그 이미지의 인장이 팍팍 꽂히는 그런 영화는 아니어서 그런데 내가 어쩌면 좀 잘못 생각하는 건지도 모르겠다라는 몇 개의 장면들이 있었어요. 이 감독이 약간 보통 얘기가 아닌데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설익은 감은 분명히 있지만 지금 30이 안 됐고 그래서 향후 한 10년을 경과하면서 한국 영화계의 차세대 주자로 떠오를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약간 그 단독자적인 그런 것도 좀 있어요. 궁금합니다. 네, 만나서 얘기해보죠. 안녕하십니까. 크랭크인의 오동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영진입니다. 오늘은 제가 개인적으로도 정말 궁금하신 분이 있거든요. 친하세요? 아시는 저는 친하다고 생각하는데 모르죠. 오늘 구혜선 감독 모시고요. 이제 복숭아나무 곧 개봉하시기 때문에 네. 굉장히 바쁘신데 네. 잠깐 모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복숭아나무가 사실은 제작한 지 한 1년 정도 됐죠. 네, 제작한 지는 네. 개봉이 조금 늦었네요. 뭐 후반 작업이 좀 있었고요. 아무래도 CG랑 이런 것들 디테일을 좀 손보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부산 영화제에도 갔었고, 네, 부산 때. 네. 제천 때도 상영을 네. 했었고, 그쵸. 관객들 반응 어땠나요? 근데 영화제 관객분들은 영화 좋아하셔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니까 항상 좋은 말씀만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현실에는 잘 못 느끼는 것 같고. 저는 영화 처음 봤을 때 약간 그 미녀와의 컨셉 비슷하잖아요. 이렇게 어떤 네네네. 일단 귀신 들린 집 같은 곳에 갔는데 미녀가 갔는데 야수가 있는데 그 야수의 순정을 보는 거 아니야. 그래서 또 다른 어떤 어나더 월드로 가는 또 다른 세계로 가는 그런 얘기라서 굉장히 동화적이고 이상한 판타지인데 이게 약간 한국에서는 잘 안 나오는 판타지거든. 그게 궁금했는데 이런 꿈을 꾸신다는 걸 듣고 꿈이요. 참 특이하다. 그 꿈 얘기는 좀 한번 해보세요. 꿈. 뭐, 딱히 특별히 그런 건 아니라, 사람이 꿈을 꾸면 거의 SF적인 꿈을 많이 꾸잖아요. 근데 그런 거보다, 이제 좀, 워낙에 그때 당시 이게 시나리오 2010년에 쓴 건데, 2010년에 왜 그 나의 존재, 의미에 대한 그런 한참 궁금증이 있을 때였어요. 이제 그럴 때 그런 생각들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얼굴이 두 개 있는 뭔가 그런 양면적인 인간에 대한 그런 생각하다가 그런 꿈을 꾸게 됐죠. 네. 복숭아나무 아직 못 보신 분들이 꽤 있으시니까 네. 잠깐 좀 설명을 좀 해야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샴쌍둥이라고 하지만 정확한 의미의 샴쌍둥이는 또 네,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 어떤 과학적으로 증명되거나 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몸은 하나, 육체는 하나인데 얼굴은 둘이죠. 얼굴은 둘이 가지고 어떤 인격을 두 개가 있는 네. 굉장히 다른 사람. 형제죠. 네, 형제. 그리고 한 여자를 만나게 되고요. 네. 왜 이런 상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나는 영화를 봤을 때 구혜선 감독이 스스로 마음속에서 자기 얼굴은 두 개다. 뭐 혹은 뭐 여러 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고민의 깊이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데서 나온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약간 뭐 말하고자 했던 건 그래도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였다. 뭐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함축적으로 그 가족끼리도 그렇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렇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들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그런 것을 형상화하려다 보니까 얼굴이 두 개가 돼버렸어요. 네. 복숭아나무는 무슨 뜻일까요? 사실 복숭아나무는
제목에 반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좀 너무 예술 영화 같지 않냐 제목이 그러기도 했어요. 근데 복숭아나무가 아닌 답이 없더라고요. 네, 복숭아나무가 아닌 답으로 만들려고 많이 고민을 했는데 결국엔 다시 복숭아나무로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이 복숭아나무 아래에서 어떤 아픔과 슬픔과 시작 마지막까지 다 복숭아나무에서 시작이 되거든요.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이 나무에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 상징적인 거 그리고 저가 사실 생각했을 때 그 박승아라는 여자친구도 있지만 복숭아 자체가 굉장히 아기 같았어요. 그들의 탄생에 어떤 의미 부여를 하면서 아 이거는 가장 상징적인 함축적인 복숭아 나무여야 한다 이런 생각을 했죠. 이게 형상적으로도 좀 그렇죠. 그 그런 면이 느낌이 있죠. 있어요. 네. 그 샴상동이는 아니지만 하여튼 그 남자 주인공의 두 그래서 뭐가 떨어지잖아 또 떨어지고 다시 나고 뭐 이런 그 순환적인 갱생의 의미도 그 스토리에 좀 있고 네. 그래서 좀 맞아요. 확실히 맞는 건 알겠는데 이제 복숭아 나무 하니까 좀 약간 좀 수채화 같은 느낌이 좀 네, 있지 네. 제목이. 구혜성 감독의 작품이 최초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전달될 때 투자받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그런 얘기들 같아요. 그럼요. 그렇죠. 네, 쉽지 않고 그게 이번 어떻게 작품은 보면, 네. 이번 작품은 그래서 투자가 이루어져서 만들어진 작품입니까? 아니면 아니요, 투자가 이루어지려다 말았어요. 사실 투자가 잘 되진 않았어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그러니까 시나리오와 모든 것을 떠나서 이제 저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려면은 답은 내가 해야지. 그게 사실 어떤 편견을 무너뜨리는 일은 내가 행동하는 것밖에 없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 일을 시작할 때도 그렇고 제가 100번 그림을 그릴 줄 안다고 얘기하는 거랑 그림을 실제로 그려서 보여드린 건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를 어떻게든 어떤 방법을 써서라든 만들어서 보여드리는 게 어떠한 나라는 사람을 알리는데 큰 신뢰를 드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멀리 봤어요. 이게 좀 손해를 보더라도 멀리 봤을 때. 네, 그래서 사실 그 부분에서 제가 아무런 투자 상황도 돼 있는 상황이 아니고 배급 상황도 결정된 게 아니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영화를 출연하시기로 했던 배우들, 스태프분들이 다 투자하신 거예요. 네, 저라는 사람에게 투자했고 저 또한 사실 그분들에게 어쨌든 제가 무조건 도움을 받았다고 말할 수는 없죠. 사실 저도 다른 자극을 드렸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같이 만든 공동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네. 유정욱에서 아주 결기가 보이네. 갑자기 다른 얼굴이 됐어. 지금 얘기할 때. 진지하고 아주 그 영화적 결기가 보이시네. 네. 흥행에 대한 기대도 이전 작품보다는 조금 더 있는. 커다랗게 흥행에 대한 어떤 기대를 하는 것보다는 사실 그 수익보다는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현재는 더 많고요. 관객과 소통하는 것. 네. 그리고 배우들에게 사실 감사한 입장이에요, 제가. 아무래도 배우들 덕을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 작품이 부끄러워지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 이거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커다란 기회였고, 그렇지만 배우들한테는 어떤 모험일 수도 있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좀 책임감을 많이 느끼죠. 네. 조승우 씨하고 유독환 씨가 이렇게 네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격이 정반대면 조승우 씨가 좀 내성적이고 네. 좀 그늘이 많고 유독환 씨가 외향적이고 뭐 이런 거죠. 네. 몸이 그 조승우 씨는 반대여서 그런 거예요. 그것보다 사실 두 친구가 굉장히 같은 환경에서 자랐는데 성격이 정반대로 되잖아요. 왠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그 류덕환 씨 앞모습인 사람이 더 정상적으로 클 것 같고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좀 무용지물에 있는 그 조승우 씨 같은 경우가 삐뚤어질 줄 알았는데 그 되려 더 반대예요. 사실 본인이 뭐든지 다 받아들이는 걸 연습한 사람에 대해서는 뭐 속으론 다른 생각을 할지언정 좀 편하게 받아들이면서 살고 있고 류덕환 씨 정상적인 앞모습의 사람이 되려
더 삐뚤어지게 되는데 더 그게 공격적이고. 네, 그게 우리의 모습 같았어요. 사실 우리가 힘든 상황에 놓여지면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되게 담담하게. 원래 그랬다 한다면. 근데 뭔가 더 편해지면 편해질수록 요구하는 것이 많아지고 이런 어떤 인간의 상들과 이런 것들을 다 함축적으로 넣을 수 있는 그 모습 자체가 되게 장치였죠. 여기 그 남상미 씨가 네. 그 연기하는 캐릭터 있잖아요. 그 캐릭터가 그 되게 오픈돼 있잖아요. 네, 네. 그리고 어떤 미지의 공간에 이상한 아저씨를 만나서 미지의 공간에 가는데 이게 걸림돌이 없어요. 네, 예를 들면 네, 뭐 사실 그 집안 자체가 미술적으로다가 좀 겁먹을 수도 있는 그런 음영이 짙은 집인데 거기서 아주 특이한 우울한 한 젊은 남자애를 만나고 이러면서 금방 친해지고 네. 이 캐릭터 제가 계속 그래요 보면. 네, 좀 비현실적이죠. 굉장히.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참 자기 같아. 본인이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 아. 실제로 그러세요? 실제로 뭐 여기 있는 모든 캐릭터에는 제가 투영이 됐을 거예요. 근데 제가 사실 이 시나리오를 쓸 때 남상미 씨 성격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었어요. 그 남상미라는 친구가 굉장히 몹시 맑고 깨끗한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는 정말 연구 대상이다 생각하면서 이제 처음에 시나리오 쓸 때 이제 상미를 생각해서 복숭아 나무, 복숭아니까 박승아로 이름을 해야겠다 하고 이런 것들을 다 이 친구를 통해서 하게 됐고 이 안에서 사실 현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의심스럽죠. 이상한 모습의 아저씨를 따라 그 집에 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 되려 현실적인 사람은 덕환이 류덕환 씨 같은 경우가 되려 더 어쩌면 현실적인 사람일 수도 있고 근데 뭐 제가 책에서는 또 부연 설명을 더 했지만 그 박승아라는 사람도 그 극중 안에서는 사실 굉장히 보잘것 없이 나와요. 근데 뭔가 장사도 잘 안 되고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데 그냥 그럭저럭 근데 굉장히 희망차에 있는 마음만은 출판사에서 항상 네네. 리젝트 당하고. 네, 근데 어떤 편견 없이 계속 그냥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매일매일 실패하는데 자꾸 스스로 긍정의 힘을 믿으면서 그렇게 사는 어떠한 인간상을 만들었는데 이제 그녀의 심리에 반전을 넣고 싶었어요. 사실 그때까지 집에 가기까지는 굉장히 편견 없는 그런 척하는 여자인 것처럼 너무 밝고 예쁜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 그들의 존재를 알고 난 다음에 잠깐의 혼란이 오거든요. 그게 사실 어쩌면 또 그것도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았어요. 배우들과의 이 얘기, 이 상상의 이야기를 배우들한테 설득하고 배우들이 감정이입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좀 다른 이야기보다는 쉽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제가 한 것들은 그 뼈다귀만 드리는 거예요. 이런 설정. 그리고 나머지는 사실 배우분들한테 거의 다 맡겨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사실 저도 그렇고 다 상상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것들인데 그치만 더 가지 말자. 그 이상 어느 이상은 더 가지 말자.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만 분명히 가지고 가고 그 외의 것들을 사실 어떤 철학으로 따지면 끝도 없이 빠져드는 거예요. 이 사람 이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보여질 수 있는 우리가 메시지만 가지고 그 안에서 해결하자라는 그 공통된 것이 있었어요. 네. 그런 우리의 어떤 뭐 안에는 사실 되게 현실적인 얘기는 다 배제했어요. 현실적인 소품 하나 안 나오거든요. 그 흔한 핸드폰 하나 안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다 배제하고 그냥 우리가 그냥 표면적으로 가질 수 있는 어떤 감정 같은 것들에 그런 얘기를 더 중점으로 뒀던 것 같아요. 사실 승아가 왜 의심도 안 하고 이 집에 찾아가냐 뭐 이런 부분부터도 다 이제 고민을 많이 했었죠. 근데 본인이 갖고 있는 캐릭터 이 사람은 이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그 배우들이 다 그런 믿음하에 같이 가게 되니까 사실 캐릭터 부분은 되게 강하게 자리 잡았던 것 같아요. 이 남상미 씨라는 이 배우가 그 일종의 에이전시잖아요. 쫙 이렇게 관객들을 데리고 가잖아요. 네, 네. 네. 거기서 저는 이제 약간 싱겁다는 느낌도 좀 있었고 좀 싱거운데 근데 지금 그 자꾸 이 구혜선 감독님이랑 겹쳐지는 거야. 제 개인적인 소감은 이게 딱 갔다가 이게 있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쭉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런 기운이 이 인물에게 그대로 이입돼가지고 싹 접수되는 그런 느낌이더라고 나는 영화를 볼 때. 영화 속에서의 그 여성 캐릭터가 그래가지고 몇 번의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어머니 초상화가 걸려 있는 네, 그 네. 어떤 비밀의 통로로 딱 들어가는 저기서 어떻게 반응할까? 그런데 또 뭐 아니 뭐 이러면서 또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저는 약간 좀 그 대목 그런 대목도 좀 싱거웠다 이런 생각이 네, 좀 들었는데 아까 배우분들이 연구를 많이 하셨다고 그러니까 그 사실 그 영화라는 거 하나를 만들기까지는 뭐 무수히 스태프들과 싸우기도 많이 하고 이런 데서 뭐가 하나가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사실 어떤 상업 영화 코드라면 10분에 한 번씩 사건이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고민도 했어요. 근데 우리는 다르다 이런 게 아니라 사실 제가 이제 1시간 30분, 1시간 40분 동안에 우리가 효율적으로 차근차근 뚝심 있게 쌓아가자. 여기서 그러니까 나중에 마지막에 감정이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초반에는 그렇게 싱겁게 느낄 수도 있는데 마지막에 그것들이 있어야만 감정이 다 몰입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거기서 싱겁게 뭐가 걸리고 뭐를 눈치채고 의심하기 시작하면 마지막에 힘이 많이 빠질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좀 밀어붙인 게 있었어요. 아 그냥 가자. 이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가야만 마지막에 관객들이 받아들이는 게 더 클 것이다 라는 그런 게 나도 있었어요. 그 의도한 것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조미료를 치지 않는. 그러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뭐 싱거움이라는 표현을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 담백한 그런 느낌으로 계속 네. 그 일관되게 가는 그런 구조였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제가 좀 때가 많이 묻었습니다. 근데 저 그 장면은 좋았어요. 그 놀이동산에서 마침내 네. 할 때 있죠. 그 장면은 되게 깜짝 놀랐어. 그리고 굉장히 연출이 잘 돼 있더라고. 그래도 깜짝 놀랐어. 그 몹신인데 어떻게 그렇게 그 광장에 나왔잖아요. 그 청년이 처음으로. 그래서 세상에 딱 근데 두 청년이죠. 알고 보면 광장에서 딱 조우를 하는 거잖아요. 정체를. 네. 근데 주변의 세상은 굉장히 무심하고 그렇죠. 네. 이거를 굉장히 잘 찍었더라고. 그래가지고 아니 저 몹신인데 저거 어떻게 통제를 하면서 이렇게 딱 찍었지? 이런 네. 생각이 들고 배우들 연기도 되게 좋았고. 그 장면 얘기 좀 네, 해주시죠. 그 장면이 저희가 사실 회차가 23회차였어요. 그래서 놀이동산은 이틀, 그것도 대낮에. 네, 딱 하루에 10시에 입장해서 한 8시간 정도 찍을 수 있는 시간을 이틀을 받았어요. 근데 그래서 두서없이 찍었어요. 막 순서대로 한 게 아니라 2번 찍었다, 10번 찍었다 했는데 배우들이 그 감정을 다 잡아주시더라고요. 그게 사실 저는 제 머릿속에 있으니까 그거를 막 주문할 수 있지만 배우들이 사실은 그 감정을 잡아주셔야 같이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저도 되게 놀랬던 것 같아요. 배우들이 그거 하나하나 앞뒤까지 다 계산을 하셔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했죠, 많이. 죄송하다고 말도 하고. 그만큼 그 부혜성 감독이 동료 의식을 느끼게끔 해준 것에 대한 어드밴티지는 아닌가요? 동료의식? 평소에 착하게 잘 지내나 보죠? 아니, 주변에서 그렇지 하느라고. 않아요. 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되려 그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배우일 때보다 감독일 때 더 관계가 좋아지긴 해요. 네, 배우일 때는 이제 제가 아닌 저의 모습으로 있다 보니까 그리고 배우일 땐 자꾸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그닥 좋지 않은 사람이 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았어요. 네, 근데 감독일 때는 전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은 안 하는데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으니까 어느새 사람들하고 되게 편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되려 더 솔직하죠. 어떤 부분 화도 많이 내고요. 뭐 짜증나는 일 있으면 짜증도 내고 하는데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히려 네, 굉장히 그런 것 같아요. 편견이군요. 저는 그래서 배우로 시작하신 감독분들이 배우들을 오히려 잘 통제하고 배우들과 잘 교감하고 훨씬 더 그런 이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별개의 문제군요. 네, 분명히 더 있는 건 있어요. 네, 분명히 더 정말 스태프분들이 왜 배우 편만 드세요? 이렇게 그럴 정도로 배우를 더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 분명히 있는데 그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제가 어쨌든 경험을 해봤으니까 아 이거는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다라는 걸 이제 스태프분들한테 이해를 시키기 좀 편한 것도 있고요. 배우분들에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스태프들하고 관계가 좋았습니까? 제가 5년 전에 처음 이제 단편 영화 시작할 때 그때 같이 했던 다 거의 전부 그런 스태프분들인데 계속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어요? 네네네.
근데 저희는 할 때마다 전쟁이에요. 근데 그 전쟁 이유가 제 게을러서. 진짜. 그러니까는 뭐 준비가 안 된 경우도 그거 준비 안 돼 그거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이 버리는 시간에 다른 걸로 대체하거나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 게 아니면 그렇게까지 하는 게 전혀 영화에 보는데 진장이 없거든요. 뒤에 뭐 요만한 게 뭐 나온다고 해서 그거 뭐 신경 쓰신 분도 계시지만 전 그거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스태프분들이 더 디테일하시고 저는 계속 안 보여. 괜찮아. 괜찮아. 그냥 넘어가자. 대세에 그냥 지장 가자. 없다. 그러면 사실 스태프분들은 너무 성의 없으신 거 아니냐 이러기도 하고. 그러니까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사전에 회의할 땐 그럴 때는 이제 꼼꼼하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현장에서는 빨리 진행하는 게 가장 좋은 결과물이 나온다는 그런 생각은 항상 하고 있어요. 네. 영화를 보기 전에는 사실은 그 제작 과정이 잘 안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을 붙여야 되잖아요, 몸을. 네, 네. 근데 사실 그 앵글을 보면 굉장히 영리하게 그것을 처리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두 사람을 붙이지 않더라도 따로 찍고 편집을 붙이고 이런 형식으로 네, 해서 네. 굉장히 영리한 설정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처음에 고민을 본인이 상상한 얘기지만 실제로 그것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입체적인 고민이 많았을 것 같거든요. 사실 그 두 분이 붙어 있다는 장면은 몇 장면 안 돼요. 한 5장면 그렇죠. 이내였던 네, 것 같은데, 네. 명확하게 두 사람으로 보여줘야 될 것 같더라고요. 몸은 분명히 하나인 정보는 우리가 전달을 하되, 두 사람. 근데 그걸 자주 보여주면 어쨌든 그 좀 감정이입하는 데는 좀 힘든 것 같은 생각도 했고, 그리고 일단 좀 어떻게 보면 혐오스러울 수도 있는 설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분위기를 깨지 말고 집중하는데 방해하지 않을 정도로는 이게 우리가 제작비가 많다고 해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사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애시당초 처음부터 콘티를 이제 시작할 때부터 두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붙이지 않는다. 네네네. 네. 근데 배우를 연기할 때는 무조건 두 배우가 있을 때는 저희가 이제 뭐 예산에 어려움이 있어도 카메라를 항상 2대를 섭외를 하게 된 게 두 분이 등을 붙여서 연기는 같이 하게 했어요. 그 전반적으로 그 굉장히 인공적 톤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아니라 그 구감독이 많이 만진 듯한 느낌이 네, 들거든요. 네, 네. 그 뭐 의도된 어떤 그런 그 구성물이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게 미술에 대한 본인의 어떤 그런 뭐랄까 그런 감 네, 네. 이런 것들이 많이 작동했나요? 굉장히 비현실적인 얘기고 판타지적인 얘기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려면 그런 그림들이 분명히 존재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사실 이 현실에 뒀으면 그 얘기 공감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우리가 동화책이나 만화책을 볼 때 그냥 그 자체로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하나가 다 현대적인 소품을 그래서 다 뺐고 조명이나 이런 것들도 다 좀 약간 비현실적인 색깔도 많이 넣어서 그 상태로 거기 있는 캐릭터 인물들도 다 그 상태로 받아들일 수 있게끔 하는 효과를 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요. 나는 집 구조 세트 네, 세트. 세트죠. 그래서 등등 봤을 때 이게 정말 저렴하게 만들어진 세트가 아니어서 비교적 제작비가 제작비가 많이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네. 물론 중저 예산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고예산은 아니지만 그런 등등 세트와 조명과 여러 가지 색감과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아주 없는 돈으로 만들어진 영화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저희 저렴한 세트예요. 네. 그러니까 구조를 뭐 예를 들어 육각 구조를 만들면 6번의 벽을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위치를 바꿔서 다른 공간인 것처럼 했는데 다 같은 공간이고 그러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아껴 했죠. 네, 몰아서 하고. 보는 사람들한테 좀 착시를 주게끔 네. 잘 조정한 거군요. 조명만 바꿔도 그렇죠. 그러니까 배우들이 이 공간은 새로운 공간이라는 얼굴 표정만 줘도 새로운 공간으로 받아들이시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많이 아낄 수 있었어요. 아니, 그 20회차에 찍은 영화치고는 이 미술적으로 대단해요. 그 조명하고 이런 것들이 20회차 찍을 수 있는 그런 그 퀄리티가 아니거든. 저희
스태프분들 날라다니셨어요. 다 장비 들고 항상 그렇게 고생 많이 하셨죠. 항상 그 같이 올해 뭐 5년 동안 같이 작업을 했으니까 호흡이 더 잘 맞았겠죠. 그 이번에 갓 나온 책 복숭아나무 슬쩍 들춰보니까 그리는 그림이 네. 남다르네요. 후 감독의 모든 예술의 원천은 그림입니까? 시작은? 시작은 그림이었죠. 네, 시작은 그림이었는데 이제 그림을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그림이 좀 움직였으면 좋겠고 소리를 냈으면 좋겠고 그게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네, 뭔가 좀 입체적으로 보면서. 그 복숭아나무 그 나오는 그 로켓 있잖아요. 거기는 어디예요? 네네네. 거기가 태신농장이라는 데인데요. 그 미술적으로 만진 거는 아니고 원래 약간의 만짐은 있었는데요. 그 겨울이 좀 길었어요. 그래서 그 초록 잔디를 찾기가 너무 힘든 그런 때였는데 거기 정말 잔디가 그렇게 나와 있는 곳을 장소를 찾았어요. 근데 나무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농장 그 주인분께서 나무를 뽑아다 심어주셨어요. 거기 전날 촬영 전날. 그리고 굉장히 마음 좋게 뭐 잘 되면 여기가 명소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여기 하신 배우들이나 거기 도와주신 분들이 다 어떤 투자의 개념으로 그렇게 네. 음악도 많이 하셨잖아요. 영화에서 네. 많이 쓰죠. 근데 이렇게 음악을 듣고 있으면 물론 그 되게 서정적이고 그런데 영화가 좀 이렇게 가다가 좀 특히 후반부에는 그냥 계속 휴머러시티 막 깔리잖아요. 음악들. 네네. 저 개인적 취향으로는 저 순간에 좀 음악이 좀 덜 들어가면서 뭔가 그런 호흡도 되게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 음악이 조금 이제 아이들이 부르는 거나 그 안에 중심된 음악이 있다 보니까 느끼시기 그렇게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지금 OST 이제 작업을 하고 있는데도 저희가 들어가는 삽입 음악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리고 음악을 좀 빼고 진행을 했던 부분들도 사실은 좀 있었는데, 사실 음악이라는 것 자체가 그 감정을 극대화하는 부분이잖아요. 극대화가 된다면 써야 맞다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그때 스태프한테 네. 한마디도 안 줄 것 같아. 네. 저렇게 조근조근 웃으면서 아니, 절대 이렇게 말 안 하죠. 그러니까 직접 작곡을 한 거잖아요. 네네네. 그 복숭아나무 영화 한 편으로 파생 작품이 지금 몇 개가 나온 겁니다. 책 나오고, 책, 그림, 전시회, 네, 음악. OST 나오고. 일타 4피 아니야? 일타 4피 지금. 네. 이게 그렇게 기획된 거였나요? 굳이 그런 건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그 영화라는 거 안에는 사실 많은 컨텐츠가 종합적으로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를 이제 세분화하다 보니까 제가 이것저것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사실 그게 함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또 영화이고 네, 모든 영화가 그런 것 같아요. 모든 영화의 OST, DVD, 원작 소설 네, 이런 것들이 모든 영화에서 개인이 다 하는 사람이 없죠. 네. 그렇죠. 전에 제가 단편 영화를 했을 때 그때 이제 작곡한 음악을 처음으로 영화에 넣게 됐는데 제가 너무 마음에 드는 음악을 넣고 싶었는데 저작료가 굉장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지? 그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다가 직접 하자. 네, 만들자. 만들자. 네, 네. 그러니까 생각하고 있는 음악이 어쨌든 영상이라는 거 하면은 머릿속에 다 있는 거잖아요. 그대로만 표현하면 되는 거라는 생각을 해서 시도를 많이 했죠. 네. 본인이 지금 몇 편째 작업을 하신 거죠? 이게 5번. 그렇죠. 네. 네. 장편은 장편 2번. 네. 2번 했죠. 네. 네. 어쨌든 비교적 오랜 시간이 아닌데 다작을 한 셈이거든요. 그 계속 붙어 나갑니까? 이게 예컨대 이제 첫 번째 작품 했을 때는 영화에만 주력을 하다가 두 번째는 음악도, 세 번째는 그림. 자기 종합적 능력이 그 작품을 만들어서 계속 더 완성된 형태로 많이 붙나요? 어떤 거? 그러니까 시작도 그렇게 하긴 했어요. 시작도 그렇게 시작한 게 붙어진 게 영화가 되었죠. 네, 영화로
진 건 아니고 이제 그림을 하다가 음악을 만들다가 이런 것들이 붙여져서 영화가 되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사실 많이 만들어 본 게 최고다. 많이 만드는 게 최고다. 하면 할수록 는다. 저는 그런 주의인데 본인도 지금 이제 단편 포함해서 5편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느는 것 같아요. 나 진짜 확 올라오고 있어 이런 느낌이 드나요? 아니요, 어떠세요? 그렇지 않아요. 하면 할수록 어려우세요? 네. 그것도 그렇지만 어렵기는 뭐 사실 처음이나 지금이나 어려운 건 마찬가지인데 어떤 뭔가 유연함은 생겼을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24살에 만든 작품은 24살 때밖에 못 만드는 거였어요. 지금은 다시는 그걸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26살 때 만든 것도 마찬가지고 지금 것도 나중에는 못하는 거고 지금 나중에 걸 할 수 없듯이 그런 생각을 해서 뭐가 나아진다는 생각은 사실 하진 않아요. 네. 되려 지금보다 전에 게 더 좋았던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오히려 네, 네.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기술적인 것들도 그러니까 몰라서 더 좋은 것들도 훨씬 많아요. 알면 알수록 내가 몰랐을 때가 좋았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그래서 모르려고 노력하죠. 자꾸 알아가지 않으려고 또 해요. 영화의 원천은 아까 그림이라고 하셨지만 어쨌든 영향을 미친 여러 작품들이나 작가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사실 특별히 그런 건 없었어요. 네. 특별히 어떤 건 없었지만 어렸을 때 영화를 많이 보진 않았나요? 네, 그러진 않았어요. 사실 뭐 많이 봤다고 말을 거짓말이라도 해야 되는데 보진 못했어요. 크게 접할 그런 환경도 사실 못 되었고 네, 그렇진 않았지만 이제 뭐 그 추석 무슨 명절 특선 영화 이런 것들 보면 굉장히 행복했던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나 명절 때. 근데 대체적으로 그게 판타지가 좀 많거든요. 그런 거 보는데 왜 한국 영화는 왜 자꾸 이렇게 아픈 얘기만 하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떤 뭐 지금 현 시대에 어떤 사회적인 문제나 뭐 조금 현실적인 얘기나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것도 알겠지만은 그래도 좋은 얘기 하고 싶어. 내가 어렸을 때 명절 때 행복했던 그거. 내가 영화를 만든다면 명절 영화가 됐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을 했죠. 사실 동심이라는 게 자라면서 자연적으로 없어지기도 하지만 되게 그리운 거잖아요. 그런 생각, 저는 항상 그리웠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그런 기억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가는 중인 거라는 생각을 해요. 리얼한 현실을 그리지 않는 것 자체가 정치적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역설적으로 정치적이다. 네네.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현실이 어떻게 보면 도피, 회피일 수도 있죠. 그런 색깔이 있는데 좀 이미지즘도 강하잖아요. 예를 들면 그 드라마투기보다는 이 이미지 서술에 상당한 그 포커싱을 하고 영화를 만드는 그런 스타일인데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는 물론 끝까지 이렇게 다 하신다고 그러면 제가 할 말은 없어요. 다 하겠다. 근데 가장 그래도 공력이 많이 들어가고 끝까지 쭉 이렇게 가보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영화 감독으로서도 언젠가는 저희처럼 되거든요. 그때도 계속 영화 감독으로서 있는 게 그 본인의 설계인가요? 어떤가요? 우리처럼 된다는 게 이제 나이를 먹는다는 그런 그렇지. 아니요, 그런 뚜렷한 건 없어요. 네. 그냥 뭐 네, 저는 본인이 원하는 대로 그때그때 네. 쭉 하고 싶은 걸 하는. 조금 자유롭고 싶어요. 네. 너무 그런- 먼 미래를 지금 물어보니까 우리처럼 된다는 것은 이제 한 20년 후인데 그거 잠깐 이틀밤 자면 그렇게 되거든요. 네, 그렇게 사실 말을 하면 저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하면 살 수도 있는데 제 삶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냥 제가 진짜 행복하다. 아니 뭐 그것도 그렇지만 굉장히 생각을 일상에서의 사유의 시간과 사색의 시간이 많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요.
글도 쓰는 것도 그런 뭐 생각을 많이 하면서 뭐랄까 이렇게 잉태된 어떤 능력입니까? 뭐 사실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것들이 나오는 건 사실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많이 하고 많이 지워요. 그래야 이렇게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지금까지 해왔던 무수한 잡다한 것들을 삭제해가는 과정에 있는 것 같아요. 네. 다 지우고 있어요. 지금까지 만든 작품이 상업적이다라고는 아주 100% 네네. 얘기할 수는 없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이런 분위기의 영화만을 고집할 거는 아니지 않을까. 네. 사실은 이번 영화도 탑스타들이 나온 작품이고 그래서 좀 이상한 층위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작 구성은 상당히 상업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작품의 방향은 매우 비상업적인 궤도를 타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이상한 불일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계속 구혜선 감독의 작품은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네. 흔히 얘기하는 상업영화, 장르영화 이런 쪽들도 염두에 두고 있는지 말이죠. 네, 항상 염두는 하죠.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해보고도 싶어요. 근데 이제 없는 얘기하고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좀 배우들도 제가 처음에 조승우 씨가 이 작품을 선택을 하셨을 때 저 스스로도 궁금했어요. 왜 하셨을까? 정말 기대 안 했었거든요. 놀라웠는데 그때 이제 어떤 갈증이 있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사람들은 오해해요. 오해를 해. 그러니까 조승우와 유덕한과 남상미가 나온 것은 순전히 구혜선 친분. 친분 덕이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네. 그 좀 불편하겠어요, 그게. 네, 뭐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분들이 인생이 있는데 본인의 인생을 그렇게 희생해가면서 저에게 그러지는 않으시겠죠. 예. 조승우 씨 반응 다시 계속 얘기해 주세요. 네, 그때 그냥 좀 갈증을 느끼셨다고 하셨었어요. 예. 그러던 차에 배우들은 누구나 새로운 것을 원한다고. 근데 관객들도 마찬가지가 아니겠냐. 이게 어떤 흥행을 떠나서 새로움을 이제 영향을 받으셨다는 그런 얘기에 좀 자신감을 얻었던 것 같아요. 아,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건 아니구나. 정말 어떤 상업적인 실패를 한다면 그것도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어떤 영화는 굉장히 상업적이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성공하기도 하고 어떤 영화는 굉장히 상업적이기도 하고 현재 나오는 상업적인 영화가 늘 성공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는 항상 중심을 갖고 가야 된다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예. 근데 변화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계속 달라지겠죠. 참 신기합니다. 굉장히 단단해 보여. 그 정체를 모르겠어. 복숭아나무가 조금 변곡점에 해당하는 영화가 아닐까요? 구 감독에게? 네, 약간 그 중간 지점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예, 전에는 철저하게 어떤 독립적이나 그런 생각을 했다면 100% 상업적인 요소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어느 정도 어떤 부분 타협한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생각을 해요. 예, 제가 그 안에 많은 실험들을 사실 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게 현재로서는 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어떤 인식이나 이런 거에도 많은 변화가 올 거라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예. 그 대본에 이제 구혜선 감독의 개인적인 질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다 했잖아요. 영화, 미술. 뭐. 이제 그러니까 정복의 목표가 또 다른 것이 있다면? 없어요. 네. 네, 더 이상 없어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있었다고는 질문을 하니까 왜요? 뭐 사진도 하죠. 뭐 하긴 하죠. 네, 네. 아무래도 영상을 하니까 네. 꼭 다 해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시점이 배우가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배우는 만능이어야 되고 다 해야 하고 무슨 역을 맡으면 그것도 배워야 되고 그러니까 끝이 없이 배워야 되는 작업인 것 같은데 사실 이 길을 제가 목표하에 온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살다 보니까 어떤 길이 계속 만들어지고 사실 이 일을 할 거라는 거는 상상도 못했던 길이고
거의 기타나 덕계시 수준이야. 기타나 덕계시가 이러잖아.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영화 감독이 되고,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길이 저쪽 와가지고. 20대의 공력이 아니죠. 그러면 배우로서 좀 마이너스가 된 건 없나요? 근데 마이너스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하는데 다른 분들은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네, 절대적 시간이 네네네. 줄어드니까. 네, 그리고 아무래도 구혜선으로 존재해야 하니까 어떤 배우의 어떤 역할을 좀 이입하기가 힘든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게 뭐 사실 벌써부터 걱정할 일은 아닌 것 같고 네, 좀 편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네. 본인의 연기 패턴은 뭐 어떤 방향성을 갖나요? 일단 제가 지향했던 건 사실 약간 긍정적인 것들을 지향을 많이 했어요. 그게 성공한 사례가 있고 잘 안 된 경우도 분명히 있는데, 그러니까 그 제 속도대로 생각하고 있어요. 예. 제가 생각하는 어떤 속도대로. 그리고 반드시 이걸 해야만 해라는 생각은 안 해요. 예. 그런 것은 아니고. 이제 근데 아까 조승우 씨도 그 보통 상업 영화를 많이 하다 보면 또 대형 뮤지컬을 많이 하다 보면 정극으로 돌아가고 싶고 좀 진지한 연기로 돌아가고 싶고 갈증을 느끼고 샤워하고 싶고 정신적으로 그게 뭐 연기자로서는 변신이잖아요. 네. 뭔가 다른 거를 해보고 싶고 자기 다른 이미지를 보이고 싶고 조승우 씨는 그렇단 말이죠. 네, 네. 근데 구혜선 씨는 그렇지 않다는 건가요? 아니, 사실 어차피 변할 텐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 상태로 평생 가진 않을 거라는 거죠. 어떤 외모나 뭐나. 나이가 들었는데 학생을 할 수 없잖아요. 지금이니까 할 수 있는 거고, 내가 변하고 싶지 않아도 변할 텐데, 그것을, 제가 이렇게 저를 막 조여가면서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아요, 사실. 아직은 때가 아닌 점도 있다. 네, 뭐. 그때 되면 하기 싫어도 해야 될 텐데요. 네, 그런 생각하고 조금 그런 어떤 그게 뭐가 맞다고 할 순 없잖아요. 사실 그분은 그분의 이제 삶대로 가시는 거고 저는 제가 이게 또 편안해요. 네. 네. 아니, 그 자라온 환경이 궁금해. 그 부모님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대견할 것 같아. 엄친아였나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네. 뭐 크게 뭐가 다르진 않았어요. 예, 크게 다를 환경도 없었고 어떤 기억을 더듬어 보자면 좀 받아들이는 것들을 빨리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굉장히 객관적으로 보는 시간들이 좀 빨리 갖게 됐어요. 예, 좀 누가 충고하지 않아도 내가 나의 단점은 가장 먼저 발견을 하게 되고 스스로를 분석하게 되고. 네네네. 그냥 조금 고집이 있었고 뭐 이런 것들은 누구나 있는 것인데 그 고집이 잘못됐다는 생각은 안 하면서 자랐던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에는 그냥 그 뭐 오해하지는 마세요. 좋은 의미의 딜레탕티즘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구혜선 감독님은 뭐 굉장히 목표지향적인 거 있잖아. 뭘 하면 난 이거 해야 돼 이런 게 아니고 그림을 그리면 그림 그리는 게 좋아가지고 싹 담궜다가 뭐 이런 식의 근데 일정 수준은 넘는 그런 공력 그런 딜레탕티즘이 있는 것 같아요. 좀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뭔가 단단해 보이는 게 아닌가. 어릴 때부터 좀 그런 죽음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세상에. 네, 죽음조차도. 네, 죽음이란 게 분명히 언젠간 내가 마주해야 되는 것들인데 어떠한 순간도 사실 후회하고 싶진 않아요. 네, 그냥 나는 그 때까지는 그냥 나로서 계속 행복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무서워지기 시작한다. 무서워져 지금. 일러스트레이션을 보면은 밝은 이미지만은 아닌 것 같아요. 네네네. 그렇죠? 그렇지. 좀 오히려 조금은 그로테스크한 네, 그런 네. 느낌이 강하죠. 그게 원래 사실은 그 구혜선 감독이 갖고 있는 심연의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닐까도 생각을 네, 하고요. 있을 거예요. 네, 있을 거예요. 굉장히 많을 것이고. 근데 제가 그런 부분을 이런 방향으로 꺼내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런 부분을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아프게 하는 방향으로 꺼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누구나 아픔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쪽으로 많이 꺼내요. 네. 복숭아 나무로 잠깐 돌아오면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이치가 그렇게
양면적이고 네. 뭐 혹은 다면적이고 그런 주제를 갖고 있는 영화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네, 약간의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의 삶도 그렇고 현실을 완전히 배제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저의 어떤 정신세계나 이런 예술성을 완전히 배제한 것도 아닌 현재 내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이거에 맞춰서는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피해의식을 느끼면서 살고 싶진 않아서 영화에도 분명히 그게 담겨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영화에는 심하게 담겨 있지. 이게 뭐 어떤 괴물성을 보는 건데 거기서 다른 걸 보는 거잖아. 생육하고 뭐 새로운 그게 뻗어나가고 외롭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게 엄청난 점핑이거든. 그 사람들에게 주는 느낌. 그러니까 죽음과 생명은 사실은 한 몸이다. 이런 것들이죠. 그렇죠. 네. 네. 영화를 보면 사실은 그런 생각도 했어요. 저는 구혜성 감독이 장르 쪽으로 만약에 했을 때 공포 영화 그런 그 느낌과 분위기를 잘 영화를 연출하고 주연하면 대박 날 거야. 주연까지 저렇게 밝은 얼굴 안녕하세요 막 이러면서 칼을 들어. 아니 그런 게 피나 칼이 안 나오는 공포 영화 만들면 진짜 무섭게 만들어. 그런 생각 안 해봤나요? 그러니까 상업 영화를 도전한다면 네, 네. 최초의 자기 자신의 장르는 어떤 상업 영화가 될 것인가? 판타지? 판타지. 네. 그 안에는 무수한 것들을 표현할 수 있어서 사실 좋긴 해요. 네. 네. 공포도 있고 스릴러도 있고 로맨스도 네, 네, 있고. 네. 다 있지 판타지. 네, 다 있죠. 근데 공포라 하면 자꾸 무서워야 될 것 같고 무섭게 해야 될 것 같은 압박 때문에 사실 요즘에 공포 영화 보면 아 이맘때쯤 무서운 게 나오겠지? 뭐 이런 거 말고 사실 많은 것을 표현할 수 있는 판타지가 좋긴 하죠. 네. 공포 영화도 상업적이진 않겠구나. 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보다 보면 전형에 빠지는 재미가 있는가 하면 전형을 못 견뎌하는 우리가 좀 그렇거든요. 우리도 영화 보는 게 시시해질 수가 있다고. 근데 어떻게 벌써 그래? 뭐 벌써 그냥 이런 걸 못 견디는 거야. 전형이라는 거를 보면은 보니까. 근데 오히려 앞으로 갈수록 다시 그게 전복될 수도 있겠죠. 네, 네. 그러니까 어느 방향으로 갈지 모르는 것 자체가 구혜선 감독이 갖고 있는 아마 매력이고 그것을 아마 대중들이 눈치채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구혜선 감독이 30년 후는 어떻게 될까? 네. 본인은 상상을 어떻게 하십니까? 아예 모습부터 생각하세요. 이미지부터. 일단 모든 것을 정리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정리한 상태. 네. 더 이상 그림도 안 그리고. 하긴 할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마무리해가고 있지 않을까요? 예. 다 하나씩. 그리고 평온해 있을 것 같아요. 네, 얼굴도 평온해 있을 것 같고. 네. 지금도 얼굴 되게 평온해요. 30년, 앞으로 30년의 인생이 평온할 것이라고 예상을 해요. 네. 네. 이게 사실 어떤 사건이나 사고도 내 어떤 선택이나 의도에서 나오는 것이지 놓으면 다 놓을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네. 그때는 다 놓고 있을 것 같은데요. 왠지. 네. 안타깝게도 30년 후에는 저희가 인터뷰를 못 하겠네요. 그게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마무리합시다. 쓸데없는 소리 좀 하지 말고. 저는 복숭아 나무가 사실은 흥행 여부를 떠나서 구혜성 감독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관객들과 교류하고 소통하시고 그리고 계속 정진하시고 복숭아 나무 같은 좋은 작품들 계속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작품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구혜성 감독 30년 후까지 기다리면서 계속 작품을 만나기를 희망합니다만 어쨌든 제작이나 해주세요. 나중에 성공해서. 제작자가 성공해가지고 그렇죠. 제가요. 제가 투자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크랭킹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좀 그 구혜성 감독보다 좀 낯설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격차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거 잘 하더만. 아니, 민망해하면서 했어. 우리 다음 영화 만드시면 이 프로가 전속하면 또 한번 만납시다.